반갑습니다. 김명무의 장자미약 철력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자가 중국의 옛날 사람이었으니 이 시간에는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와 그 특징을 한번 헤아려 보기로 하십시다. 실로 거창한 위의 제목에 알맞은 내용을 가령 학문적 이론으로 정제하려 든다면 아마 단행본 황금분량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쯤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히 지름길을 일러주겠다는 식의 다소 건방진 심정으로 이 항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난 아직 위의 제목에 걸맞은 책이나 논문 등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자매학이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여기지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그동안에 섭렵해본 여러 가지 자료들 속에서 나의 나름껏 취사 선택하여 개진해 보려 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또 다른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나는 기원전 5세기 전후에 형성된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를 거시적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노자로부터 출발한 도가적 정향과 공자가 비조인 유가적 정향으로 양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가의 사상은 예도 예를 통해 인간적 질서라 볼 수 있는 인류를 밝히고 노래아우로서 사회적 화합을 도모함으로 인간의 지나친 탐욕을 다스림과 아울러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핵심적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반해 도가는 인간의 모든 각종 의식과 인위적 조작 등을 배제하는 무의로서 자연과 같은 순수한 인간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사상을 줄기차례 표명하여 들었습니다. 장엄한 자연 질서의 순응함이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상의 가치관이란 뜻이 되었죠.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유가적 사상은 언제 어디서나 시비와 분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엄내 사람들의 세속적인 담론에 가깝고 도가적 사상은 일삼아 세속을 떠나 저 먼 어느 산중턱에 살고 있는 언자들의 우주적 담론과도 같은 모양에 속했습니다. 노자와 공자는 바야흐로 신화의 시대가 마감할 무렵이어서 소위 천진사상 등에서 비롯된 기존의 가치관들이 마구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천하가 뒤집히듯 혼란하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으며 흡사 비온디에 솟구치는 죽순처럼 가지각중의 새로운 사상들이 중구난방식으로 태동하던 중국의 춘추시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춘추시대는 시황제에 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광활한 저 중국 대륙이 성시진짜 진이라는 하나의 독립국가로 형성되기 그 이전이 되는 선진 시기에 해당되었습니다. 도가와 유가라는 두 갈래의 그 사상 체계가 500여 년간이나 지배하고 있던 중국 땅에 또 하나의 이색적인 사상 체계가 느닷없이 흘러들어왔으니 그것이 곧 불교적 종교 사상이었습니다. 서기 67년에 해당되는 후한의 영평 8년에 서역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된 그 불교는 소위 보살 사상이 체계화된 대성불교 형식이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된 불교가 전해지자 중국의 자생적 사상계는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현세 중심주의의 실용성 중심의 중국 사상계에는 그동안 종교다운 전통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불교 사상에는 전생이며 극락이며 심지어 윤회라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개념까지 내포되어 있었으니 중국인은 그러한 교리를 수용할 방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인도의 그 대성불교 교리를 약 200여 년이 흐른 뒤에야 소위 격이불교라는 독특한 사상 내지 수행체계로 변형시킨 다음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격이불교란 대성불교적 사상체계가
도가 사상으로 재해석된 형태라 볼 수 있으니 중국에 만약 도가 사상이 없었더라면 불교는 결국 중국 땅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를 일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식이라 할 수 있는 격의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맞았어야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선진시대에 속하는 춘추 전국의 백가쟁명시대를 제1차 문해부흥기로 친다면 중국의 제2차 문해부흥 시기는 소위 위진 남북조 시대로 치기도 한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학풍을 소위 금을현자 현학으로 규정짓기도 했는데, 현학이란 도가와 유가 그리고 불가의 사상이 하나로 습합된 학문 형태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는 첫째, 모호함의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 동양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호함에 있다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도가의 기본적 가치관에 해당되는 유무의 통일이나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천인합일이란 유가적 개념도 실제로는 결코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개의 개념들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관에 의한 유기적 복합체여서 한일자 이를 알기 위해서도 우주까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논리로 일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철학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 격이었으나 14, 15세기경의 르네상스 시기 이후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식물학 등 점차 분가를 선언해 버렸고, 심지어 사회과학과 정신과학까지도 개별과학으로 독립을 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대 철학에서는 그나마 외아들처럼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언어만 남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정보의 얼굴이 다름 아닌 언어이고 보니 현대 철학이 언어 문제와 투쟁을 감행하는 현상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삶의 의지를 내세워 생철학자로 분류되었던 쇼펜하우어와 니체로부터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으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철학 사상을 지나 푸코, 데리다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후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가 공이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 언어 개념에 대한 부정 내지 파괴를 한결같이 역설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글쓰기와 차이, 목소리와 현상 등의 저서를 통해 눈앞에 흑이상학이라 불리는 철학적 사유 전통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여 소위 해체주의 철학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그 대변자격인 프랑스의 데리다 또한 언어가 소유하고 있는 힘에 그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우선 언어관을 통해 동양 사상의 모호함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고스로 표현되는 서양에서의 언어란 고대 그리스 철학과 신학에서 우주에 내재하며 그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고 그 우주의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신적 이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현대 철학이 형성되기 이전인 20세기까지에도 언어가 항상 분명한 의미 전달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음에 비해 동양에서는 고유문화가 처음 형성되던 초기부터 언어에다 그처럼 확고한 신뢰감을 부여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노자는 거의 노자 제1장에서부터 억지로 말을 하려다 보니 길도자 도가 된다는 식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고, 장자의 잡편 외물편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입고 토끼를 잡으면 올무는 버려야 한다 하는 식의 서술이 나오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것은 뜻이지 언어란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아예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도
섭섭치 않았습니다. 말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사물 중에 있는 조잡한 것들이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은 사물 중에서 정미한 것이다. 말로 논할 수 없고 생각으로 살필 수 없는 것에 이르면 조잡하다거나 정미하다는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외편 추수. 노자와 장자는 이렇게 은으로서는 참된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 하는 은부진이의 신념을 지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붓다 또한 장량 49년 동안에 무려 8만 4천이나 되는 조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마하가섭한테는 단지 염화미소만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전해주었다고도 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행하던 붓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뚝 끊고 침묵을 지키면서 연꽃 한 송이만 쳐들어 보이자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의중절함을 느꼈으나 수제자 마하가섭만이 이심전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빌긋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화에서 비롯된 그 염화 미소란 결국 참된 진리는 침묵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기 내부인 마음속에서 우주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찾아야 한다 하는 명상법의 형식이 되는 불교의 선수행 체계가 바로 그 염화 미소에서 비롯되었다니 불교 또한 말보다는 침묵을 선호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불교적 언어란 결국 침묵을 가리키는 기호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불정을 읽어야 하는 목적이 그 불정을 버리기 위함이라는 역설적 논리가 진리로 통하기도 한답니다. 침묵보다는 말로 자기 내부보다는 자기 바깥에다 관심을 더 두었던 서양의 사유 방식으로 볼 때 말보다는 침묵에서 자기의 외부보다는 자기 내부에서 최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려 들었던 동양 문화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요한 곳을 찾아 홀로 명상에 잠겨 아주 거창하게 짝이 없는 우주적 진리를 찾겠다는 우리 동양의 구도자적 삶이야말로 한마디로 신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 문화의 특징이 모호함에 있다 하는 말은 동양에서 최고의 가치관으로 치는 길도자 도며 기운 기자 기며 업절 무자 무에 금을 현자 현이며 비로자 허며 하는 철학적 명제들에 대한 개념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일상적 언어로서는 그 개념들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보다 정확할 것도 같았습니다. 이를테면 노자가 있을유는 없을무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했는데 과연 무슨 논리로서 그 명제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언어에 관해서도 일단 일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에서 초월해야 함을 역설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노장자는 일상적 관념이나 개념으로서는 이른바 진리의 본체가 되는 도의 경지에 진입함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며 해와 달이 밤낮을 밝혀주는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식이었죠. 또는 무슨 말로 계절의 바뀜이나 추위의 변화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장자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짓거리들을 아예 부질없는 것으로 보려 들다시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사유체계가 논리적이라면 동양의 사유체계는 비논리적이었습니다. 또는 동양에서는 귀납법이나 연혁법 등 논리적 방법으로 어떤 철학적 결론을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개는 비논리적인 직관의 방법으로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 전통을 지켜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서양적 관점을 자주 예로 들고 있는 까닭은 현재 우리 모두가 서구식 교육체계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철학이나 미학을 탐구하려면 우선 일상적인 우리들의 고정관념부터 해체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는 사람들한테 도를 찾기 위해서는 일상적 관념이나 인식 그리고 이해관계 등에 예속된 자질구레한 지식 따위는 단연코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전개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해 타산을 앞세우는 세속적인 지식이나 실용적인 지혜 따위를 시시하기 짝이 없는 알미란 의미의 적을 소자 소지로 규정하고 그러한 소지는 도를 찾아가는 길 오히려 크나큰 장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 관념이나 인식으로 노장자의 사상을 탐구하겠다는 자세는 흡사 양복을 입은 채로 수영장 물속에 뛰어드는 적이라 볼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통상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궁극적 진리를 논하기 때문에 일상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도가가 비록 종교사상은 아니지만 정의상학적인 가치관들로 형성된 사상이어서 일상적 논리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는 둘째 인간학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이 유일신 중심주의 사상적 역사를 지녀왔다면 동양 사상의 특징은 철저하게 인문주의적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눈만 한번 가볍게 돌려도 충분히 발견하고 터득할 수 있는 사실이 되기도 하는데 나의 느낌에 의하자면 그간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동양 사상이 인문주의적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되었거나 아예 간과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오이라는 학자와 함께 중국 철학사를 집필한 장지규는 그들의 저서에서 중국의 학설과 사상은 위인들의 인격이 문자로 표현된 것이며 생활 행위는 그 위인들의 인격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란 서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뭉뚱그려 보자면 전통적 동양 문화의 저변에는 처음부터 유일신의 그림자 따위는 얼씬 그린 적도 없었고 단지 사람만이 주체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전통적 동양 사상이 무신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예사로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진지한 입장에서 고찰하려 들게 되면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인류의 역사는 종교와 함께 시작되었고 인간 신앙심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정외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의를 수용하기로 할 때 동양 문화의 기층에 무신론적 경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역량을 저 신의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잠재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공자가 예도외와 노래학 사상을 표명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인격신으로서의 하늘이 상대로 설정되어 있었고 각종 신화들이 숨을 쉬며 살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육아에서 신적인 하늘의 의지를 인간의 본성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이른바 천인합일 사상을 상징하게 되었으니 그러한 논리 속에서 상대는 그만 쓸 자리를 잃게 되었고 확고부동한 인본주의 사상만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괴력 난신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공자의 말에 의한 탓인지는 몰라도 현재 관련 학자들의 지적에 의하자면 중국에는 신화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지금은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자료조차 태우조라 했습니다. 농경문화 속의 하늘은 본래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우주 만물의 생성에서부터 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의 법칙을 통칭했습니다. 이른바 천리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이었죠. 그리고 하늘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로서의 윤리 규범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도리나 천명 등의 개념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요한 정치적 개념으로 확립된 사상이 바로 하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동일하다 하는 민본주의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위정자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하늘이 그에게 벌을 내린다 하는 다위성이 성립되어 있어 이른바 맹자의 역정혁명론이 성립되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노자 또한 길도를 상제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했었습니다. 상제라는 하늘신이 생겨나기 이전에 도가 존재한다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자의 말 또한 신적인 상제의 권위를 허물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도라는 철학적 개념을 갖다 올린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또한 무아론을 근본 교주로 삼았는데 무아론은 처음부터 무신론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유일신의 속성과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인간이란 결국 상대적 존재인데 인간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마당이니 무아론의 신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온갖 신들의 천국이며 본질적인 나의 실제는 아트만으로 설정해서 이른바 해탈을 이루기까지 그 아트만을 끊임없이 전생, 금생, 후생이란 3세를 유전하게 된다 하는 윤회설을 고정불변의 진리로 삼고 있던 고대 인도의 그 힌두교 사회 속에서 붓다는 귀신 신자 신도 없고 나의 본질 따위도 없다 하는 무아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원래 붓다는 자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신의 깨달음을 종교적 사상으로 옹립하는 행위 등에도 철저하게 반대했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인격을 완성한 다음 반듯한 사회적 인간, 즉 군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예와 악에 따르는 인간형이 되기를 주장했고 도가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인간형, 즉 이럴지다 지인이 되기만을 줄기차게 주장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늘의 속성이 잠재되었다는 천인합일 사상에 의해 인간의 존재를 만물의 영장이라는 최상위의 개념으로 파가되어 들었음에 반해 도가는 하늘은 인지하지 않다 하는 천인부진의 사상을 견지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를 개구리나 새처럼 단지 만물의 하나로만 보려들었습니다. 다시 하는 말이지만 유가에서 내세운 이상적인 인간상이 다름 아닌 군자였고 도가에서 내세운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지인이었습니다. 장자는 지인과 아울러 귀신신자 신인이며 참진자 진인 등도 거론했으나 결국 하나의 인격체를 두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름을 붙인 형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바람직한 인간형, 즉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도 익혀야 하고 오욕과 칠정 따위도 적당히 절제할 줄 아는 자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가는 그런 식의 자위에 철저하게 반대하며 무위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무위라는 개념이 아무런 짓도 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라 자연, 즉 길도에 몸을 실어야 한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에서는 관복의 색깔에 해당되는 오색을 분명히 하고 시비도 분명히 가리면서 명분도 확실히 가릴 것을 원했음에 반해 노자는 노자 12장에서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하는 말을 했는가 하면 시비나 분별 따위는 물론 유가에서 말하는 예약이나 인이 또한 부질없는 자위라며 일축하려 들었습니다. 노장자는 철저하게 문명화를 거부하려던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불교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부처가 될 소질이란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니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상을 견제해왔습니다. 부처의 경지란 모든 번뇌에서 해탈된 절대 자유자재의 영원한 세계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방불교에 해당되는 소성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아라하니라 했는데 존자 또는 나한적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북방불교에 해당되는 대성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아라한이란 나의 깨달음을 바란다 하는 개체중심주의적 수행체계를 따랐고, 보살은 위로부터 정토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의미의 상구보리와 중생의 제도라는 하와 중생이란 사회적 책임의식이 가미된 수행체계를 고수하여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유가에서 설정한 군자상이나 도가에서 상정한 지인상 내지 불가에서 말하는 보살상 등은 서양에서 상용한 유일신의 개념에 버금가는 최상위의 인격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합리적인 논리 체계로 우주의 본질이나 현상적 법칙 등을 파악하려 들었던 서양 철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의 수양론이 도가, 유가, 불가 등 동양의 고유 사상 체계 속에는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전능하다는 신의 개념하에 존재하는 서양의 인간형이 수동적이며 종속적이라 한다면 누구나 군자, 지인, 보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동양적 인간형은 능동적이며 주체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양이란 인간 개체의 내부가 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비본래적 일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지인, 군자, 보살 등 이상적인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거론이 되었지만 불교의 전례로 말미암아 중국의 고유 사상 체계가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으니 중국의 민족 종교를 할 수 있는 도교가 바로 불교의 영향으로 허겁지겁 만들어졌고, 제2차 유학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의 논리 속에도 불교의 논리가 다분히 습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종교라면 의뢰의 내세를 논하거나 구원을 바라는 등의 종교의식이 일반화되기 마련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예를 자주 볼 수조차 없는 종교적 특징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격이불교를 예로 들어봐도 중국의 선종은 현세에서도 금방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도로 사상을 확립했는가 하면, 연불불교에 해당되는 정토교에서도 지성끝 연불만 잘해도 현세에서 단박에 극락왕생할 수도 있다 하는 수행체계까지 수집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중국인의 현세 중심주의가 그토록 뿌리가 깊었던 것입니다. 중국인을 이해하며 그들의 철저한 현세 중심주의가 일종의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유사상 체계는 셋째, 유기체적 사유구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이며 유기체적 사유구조로 나타나는 중국의 고유사상 체계에서는 서양에서 말하는 식의 일반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독립되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후현대 등으로 변천되는 시대 정신에 따라 사상적 유파 또한 다양하게 변모되고 분파되거나 발전하기 마련이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유가, 도가, 불가 등의 사상적 원형이 아예 시대적 구분을 초월하여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유 전통 사상은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신의 혁명 발발 이전까지는 거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진로 장관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은 비학, 정치학, 윤리학 등과 별개의 의미를 지닌 형태로 나눠진 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유가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 석유, 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정제되어 나오듯이 중국의 전통적 사상은 본인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갈래 학문으로 세분되거나 그 해석 또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 인격 속에는 철학적 지식과 종교적 성향과 미적 취향과 윤리적 규범 등이 두루 내피되어 있듯이 중국의 사상 속에는 철학적 사유와 논리는 물론 윤리적 규범이며 수양론이며 미학적 범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 철학이란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장자 미학이란 용어로 사용되어도 별 무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흔히 중국의 현대 신유가 사상의 제3세대에 속하면서 주관주의적 입장에서 장자를 논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던 서복간 교수는 중국 예술정신이라는 그 저서 속에서 장자의 미학을 거론함에 앞서 장자가 이른바 도라고 했던 것이 인생 위에 그 구체성을 내리게 되면 숭고한 예술정신이 됨을 발견했다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가 상정한 수양론에 해당되는 심재, 즉 마음의 재개와 좌망, 즉 무아의 경지라는 과정 등을 통해 파악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곧 예술정신의 축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심재 좌망에 이르지 못한 예술가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결론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자미학이라는 용어가 결코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의 비약적 영역을 거론해 보겠습니다.